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을 계속할게요. 회귀 분석은 결국은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 의해서 설명 변수는 양적 변수이고 종속 변수도 양적 변수인 경우에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에 대한 자료 분석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인과관계, 우리 통계로 보는 세상은 인과관계 통찰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죠.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설명 변수의 증가가 종속 변수를 얼마나 증가를 시킬 것인지 혹은 감소를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 수업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회귀 분석에 우리가 왜 회귀 분석이었는지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회귀 분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이게 교과서죠. 교과서에 대한 건데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 회귀 분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회귀 분석에 대한 이름이 붙여져 있는지 잠깐만 살펴볼게요. 최소제곱법을 사용한다고 얘기는 했고요. 여기 한번 요 파트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제가 지금 하이라이터를 했는데 이거 위로 잠깐만 올리고 볼게요. 나인의 사촌인 골턴이라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그쵸? 부모의 키가 자녀의 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키가 크면 자녀의 키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보통 키가 큰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랑 결혼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랑 결혼한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향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 인간은 요 파트 한번 볼게요. 인간은 키가 큰 그룹과 작은 그룹으로 양극화되는 진화가 이루어지겠지만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모의 키,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이와 같은 이제 결론을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다시 하이라이터 둔 부분 보면 분명 부모의 키가 크면 자녀의 키가 큰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모의 평균 키만큼은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분명 부모의 키가 작으면 자녀의 키가 큰 건 사실이겠지만 뭐예요? 부모의 평균 키보다는 작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 잠깐 보면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성에는 오차나 불규칙성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고 사람의 키라는 단순한 값에서조차 이런 법칙이 적용되어 이론상의 예측값보다는 평균에 가까운 값이 돼요. 그래서 이게 평균으로 회귀한다, 평범으로 회귀한다,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용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림을 잠깐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부모의 평균 키랑 자녀의 평균 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실선이 부모의 평균 키를 나타낸 거고요. 점선이 부모의 평균 키를 나타낸 거고 실선이 자녀의 평균 키를 나타낸 거예요. 보면 부모의 평균 키보다 자녀의 평균 키의 기울기가 즉 회귀 계수가 훨씬缓慢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여기 평균을 중심으로 봤을 때 평균 위로 올라가죠. 부모의 키가 분명히 크면 자녀의 키가 크긴 하지만 평균보다는 크지 않고 밑으로 한번 보면 부모의 키가 작으면 자녀의 키도 분명히 작지만 평균보다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인류는 모든 것이 좀 평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우리가 하는 목적이 여기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관계성의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선만 구해놓으면 우린 지금 단순 선형 회귀에 대해서 하니까 이런 y는 29.4 플러스 0.57x 뿐만 아니라 이런 단순 회귀 직선만 구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종속 변수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부터 요 파트를 한번 잘 읽어보면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다시 말해 한번 보면 여기서 하이라이트 된 부분 한번 볼게요. 최소제곱법은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회계직선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추상적인 것으로까지 확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 보면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의 관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앞으로는 그쵸? 그래서 한번 보면 분명 한번 보면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로 삼포도를 그리면 분명히 경향성은 있지만 가로축에 부모의 키를 꼭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때까지 부모의 수입을 둘 수도 있고 부모의 아니면 자녀들의 운동 경험, 지금까지 먹는 빵의 개수 이런 것들을 무엇을 두든지 간에 우리가 설명 변수를 가지고 종속 변수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추상적인 것까지 확장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까지 우리가 회계 분석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기법, 즉 통계학에 우리가 꽃이라고 불리는 회계 분석을 꽃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계속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회계의 어원으로 지금 교과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 봐가지고는 좀 설명이 부족해서 교과서를 갖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분석은 이렇게 어원은 이렇게 돼 있고 회계 분석은 어쨌든 설명 변수를 가지고 종속 변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회계 분석이라는 기법은 설명 변수도 양적 변수이고 우리가 종속 변수도 양적 변수인 경우에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회계 모형은 그러면 회계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컨셉만 한번 살펴볼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우리가 직선을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로 우리가 요 식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었어요. 그쵸? 이게 직선관계를 갖는 1차 함수죠. 여기 직선관계를 갖는 1차 함수. 그때 우리가 이때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A는 기울기고 B는 절편이에요. 그쵸? Y절편. 즉 B절편이란 말은 Y절편이란 말은 X가 0일 때 가리키는 말이고 기울기라는 말은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는 뭐예요? X가 X가 1이 증가하면 Y가 여기 넣으면 A 플러스 B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우리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직선을 구하면 설명 변수가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어떤 단위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 관계는 Y는 AX 플러스 B로 결정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직선만 봐서는 오차가 전혀 없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점들이 찍혔었어요. 그쵸? 이 점들이 우리가 분명히 이런 직선을 갖는 경향성을 갖긴 하지만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라는 딱 한 직선으로 표현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쵸? 이 직선이 이 모든 점들을 포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차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회계 직선은 요 직선은 실제로는 현실 생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점들이 100% 직선 안에 점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요 식을 가지고 오차가 가지고 있는 이 식을 가지고 베타 제로와 베타 원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그쵸? 추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의 우리가 근본 목표가 항상 했던 게 우리가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모집단의 샘플만 이렇게 뽑아봐가지고 이 샘플을 가지고 모집단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였어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X바로 U를 추정을 했고 P햇으로 모비율을 추정을 했죠. 즉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점도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회계직선을 구하고 회계직선에 우리가 기울기 이 베타 원햇 요걸 가지고 실제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A인데
어쨌든 추정하기 위해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추정하다 보니까 요 점 하나는 점 추정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점 추정치가 이런 모 집단의 모 평균, 모 비율, 모 회계 계수를 100%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구간 추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 계수도 마찬가지예요. 회계 계수도 우리가 y는 이렇게 이 점을 우리가 이 베타 제로와 베타 원이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베타 제로에 대한 거, 베타 원에 대한 추정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 추정값을 구한 다음 이 추정값은 접추정치니까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 오차가 얼마만큼인지까지는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아까 내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요 직선은 우리가 우리가 추세선 우리가 y hat 우리가 이렇게 추세선을 구하죠. 요거랑 실제 우리가 관측값이랑은 오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점 하나이지만 이 많은 점들 사이에서 어떤 직선이 이 오차, 즉 이 예측값과 이 실제 관측값 사이에 이런 이 오차를 가장 줄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최소 제곱법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 베타 제로와 베타 원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어떻게 추정하는지 개념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회기에 대해서 한번 회기 분석하는 분석 단계예요. 이거는 사실은 가설 검정 단계랑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회기의 어원은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회기 분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첫 번째 산점도를 찍어서 우리가 이 산점도가 어떤 경향을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단순 선형 회기 모형만 쓸 거예요. 그렇죠? 종속 변수는 당연히 하나고 설명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만 우리가 지금은 설명할 거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요거를 찾아볼 거예요. 그렇죠? 요 모집단 요거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찾아볼 거다. 다중다항은 다음 학기쯤 되면은 다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형이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고 모형 계수에 대한 해석, 즉 이 기울기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회기 직선이 어떻게 종속 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순 선형 회기 모형과 추정된 단순 선형 회기 모형을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그쵸? 단순 선형 회기 모형은 우리가 직선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추정된 단순 선형 회기 모형 즉 베타 제로를 추정을 한번 해봐야 되고 베타 원을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거를 추정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우리가 값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yi 빼기 베타 제로 마이너스 베타 원 x 요게 오차잖아요. 요게 오차니까 요거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곱해서 하나는 베타 제로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하나는 베타 원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값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요 값이 추정이 되면 우리가 요 값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책의 교과서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 변수하고 종속 변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회계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자료 3개, 간단한 자료 3개까지만 있는 걸로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방문 횟수를 설명 변수, 계약 건수를 아웃컴, 종속 변수로 경향성을 해석하고 방문 한 건을 늘릴 때마다 평균 몇 건의 계약이 성사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방문 횟수가 A인 경우에는 계약 건수가 0이에요. 우리가 얻은 데이터가. 방문 횟수가 2회인 경우에는 3건, 그리고 방문 횟수가 4회인 경우에는 3건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산점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거는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로 생각하고 식을 찾아봐도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근데 우리가 요 a하고 b라는 값을 우리가 추정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a예요. 그쵸? 왜냐면 이 설명 변수가 증가할 때마다 y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값이 a이기 때문에, 그래서 a, x 값이 1 늘 때마다 y 값이 몇 단위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알 수 있는 이 a 값을 추정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a를 우리가 중학교 때는 기울기라고 배웠지만 회귀직선상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회귀계수라고 설명을 해요. 얘기해요. 회귀계수. 그래서 우리 회귀계수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b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y 절편이라는 거여서 x가 제로일 때 값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값인데, 어쨌든 우리가 회귀직선으로 구하려면 이 y 절편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구해 볼게요. 아까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점 0, 그리고 여기 3, 여기 있는데 이 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이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수많은 직선이 있겠죠. 이렇게 직선이 있지만 내가 구하고자 싶어 하는 거는 이 추세선이랑 내가 구한 추세선이랑 이 실제 관측값이랑 사이의 오차가 가장 적은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 회귀직선을 배우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여기서 회귀직선을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회귀직선이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x가 0일 때 y는 x가 0일 때 y는 1이 돼요. 그쵸? y는 1. 요게 지금 예측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1일 때 y는 1이 되고, 그 다음 여기 x값이라고 적을게요. 1일 때 y는 1이 되고, 그 다음 x가 2일 때는 3이 돼요. 그쵸? 3. 아니 5가 되네. 5. 2. 그쵸? x가 2일 때는 5가 되고, 그 다음 우리가 x가 4일 때 한번 해봤죠. 4일 때는 9가 되죠. 9가 되죠. 근데 우리 실제 값이 뭐가 나왔어요? 실제 값이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x가 0이었죠. 참 0이 0, 2, 4 갖고 있었죠. 이 위에. 그쵸? 여기 0, 2, 4. 그래서 실제 값은 얼마였냐면 여기 보면 0, 3, 3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0이랑 3이랑 3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측값하고 실제값 차이를 한번 볼게요. 너무 크죠? 차이를 한번 보면 한 건 차이, 두 번째는 두 건 차이, 세 번째는 6건 차이예요. 즉 예측값 마이너스 실제값이 가장 작은 거를 우리가 찾고 있는데, 이 EX 플러스 1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예측값 마이너스 실제값을 우리가 잔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잔차가 너무 크죠. 잔차가 너무 커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는 직선이라고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최소제곱법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회귀직선을 한번 구해보니까 사실은 y는 0.75x 플러스 0.5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x값이 0이고 2이고 4일 때 우리가 실제 우리가 예측값 여기에 따른 우리가 예측값을 한번 구해보면 0일 때는 0.5가 되고요. 2일 때는 얼마가 되나요? 1.5 플러스 0.5니까 2가 되나요? 0, 2, 4. 그러니까 잠깐만요. 2가 되나요? 2가 되죠. 2가 되고, 그 다음 4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3.5가 되죠. 맞죠? 3.5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위에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실제 관측값이 얼마였어요? 0일 때는 0건이었고 2일 때는 3건이었고 4일 때는 4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예측값 마이너스 관측값, 이 잔차라는 값을 한번 구해보면 첫 번째는 여기 두 개 빼보면 0.5,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0.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은 차이예요. 실제적으로. 이거보다가 더 잔차가 작게 나오는 직선은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제곱법에 의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소제곱법에 의해서 한번 이 직선, 이 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우리가 회귀 직선을 한번 구해봤더니 0.75x 플러스 0.5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y는 0.75x 플러스 0.5가 이 직선을 가장 잘 설명하는 회귀 직선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뭐예요? 영업 방문 횟수가 한 번 증가할 때마다 뭐예요? 계약 건수는 0.75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제곱법을 사용해서 회귀 계수를 도출하는 식이 나와 있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y는 0.75x 플러스 0.5가 나왔는데요. 이 0.75는 우리가 베타 1이라는 값을 추정한 거고요. 이 0.5는 우리가 베타 제로라는 값을 추정한 값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한다라고 나왔는데 요걸 우리가 구하면 요런 식으로 구해질 수가 있어요. 베타 제로는 sxx분의 sxy 그리고 베타 제로는 y바 마이너스 베타 1 추정값의 x바를 곱하는 건데 요렇게 우리가 회귀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실제 요런 관측값이 나왔는데 요 오차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제곱을 해서 베타 제로와 베타 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잠깐만 한번 예제를 통해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고 한 개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yi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x 플러스 2였어요. 그쵸? 이거 오차가 있었죠. 오차. 각각 i가 사실은 다 있어야 돼. 그쵸? 그래서 이거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값을 구한 거예요. yi 마이너스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x 요거를 최소화하는 값을 구한 거예요. 다 더해서. 요거 구해서 베타 제로에 대해서 하나 편미분하고 베타 1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 해보면 돼요. 편미분 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베타 1은 베타 제로는 즉 y절편 y바 마이너스 베타 1 추정값의 x바고요. 요거는 sxx분의 sxy예요. 요거는 sxx는 무슨 말이냐면 x에 대한 편차들의 합이고요. 제곱을 한 거고 위에 거는 x와 y의 공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식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사실은 통계로 보는 세상 뒤에 보면 부록으로 나와 있어요. 궁금한 사람은 부록을 한번 보고 그 부록을 봐도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식을 도출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식을 구해서 이 식을 해석하는 방법이 솔직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구하는 거는 사실은 통계 프로그램에 넣으면 자료만 넣으면 회계직선은 다 도출하게 돼 있어요. 다 도출해 주게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앞에 나온 데이터 가지고 간단하게만 하나만 어떻게 도출됐는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X와 Y 방문 횟수랑 계약 건수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 번도 방문 안 했을 경우에는 계약 건수가 0이었고 두 번 방문했을 때는 계약 건수가 2번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세 번 방문했을 때, 아니 4번 방문했을 때 3번이었죠. 2번 방문했을 때도 3번이었던 것 같아요. 책에. 요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쵸? 요런 데이터가 있었다. 그래서 요런 데이터를 우리가 산점도를 한번 그려봤죠. 산점도를 그려봤더니 0일 때는 0이고 2일 때는 3이고 4일 때도 3인데 요 세 가지 데이터로 가지고 우리가 직선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산포도를 찍어보니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 적합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실은 데이터가 너무 작긴 해요. 그쵸? 개수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는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x에서
요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요 추정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요 추정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베타 제로는 뭐였냐면, y 평균에서 베타 1의 추정값의 x바를 뺀 거였고요. 베타 1은 이 해기계수는 sxx분의 sxy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쵸? 요거를 구하는 식, 해기계수 구하는 식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각각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여기다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x의 평균은 0, 2, 4, 합이 6이고 나누기 3의 다음에 2죠. 그리고 y의 평균도 3, 3, 6인데 데이터가 3개니까 2예요. 그쵸? 2고. 그럼 우리가 베타 1 해기계수의 추정값을 먼저 구해야 y절편의 추정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추정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s의 x 값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x의 편차들의 합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더 적어 볼게요. x의 편차들의 합을 한번 구해보면 요거와 요거의 편차는 한번 볼게요. 요거는 x 마이너스 x 바예요. 그쵸? 그래서 x는 0이고 평균이 2였어요. 그쵸? 요거의 편차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음수는 그냥 생각하지 않을게요. 0에서 2를 제곱하면 4가 되죠. 2에서 2를 제곱하면 0이 되고 4에서 2를 빼서 제곱하면 4가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합계를 적으면 여기 적어보면 요번에는 여기는 8이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S의 X의 요거를 구해야 돼. 그치? 이거는 두 개의 공분산이니까 요거를 또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yi-y바. 요거 역시 여기 밑에다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그냥 계속해서 한번 구해보면 xi-x바는 처음엔 2고 yi-y바도 2예요. 그쵸? 두 개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2 곱하기 2는 4예요. 그쵸? 여기 우리가 공분산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2-2 0 곱하기니까 0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할 필요도 없이 0이에요. 그쵸? 곱하기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면 4-2는 2. 그 다음 3-2는 1이네요. 그쵸?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요거는 2가 나오네요. 이렇게 우리가 공분산을 구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요 값은 어떻게 돼요? sxx 요거 두 개 다 더하면 6이죠. 8분의 6이 나오네요. 즉 요게 0.75가 되겠어요. 0.75. 0.75가 되니까 여기다 고식에다가 우리가 베타 제로 해도 그대로 구하면 y반 2였으니까 2 빼기 0.75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바로 0.5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구한 해기식은 y는 0.75x 플러스 0.5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요 값은 베타 제로 절편에 대한 추정값이고요. 요 값은 베타 1에 대한 추정값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는 0.75단위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기직선을 구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해기직선을 구하는 거는 쉬워요. 쉽고 이런 데이터로 가지고 우리가 간단한 기본적인 것만 살펴봤는데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그냥 툴을 돌리는 거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어쨌든 이거는 0.75x 플러스 0.5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면 다음 수업하는데도 이 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그 다음 자료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베타 제로는 y바 마이너스 베타 1 햇 x바 그리고 베타 1 햇은 sxx분의 xxy sx는 x에 대한 편차의 합이고 sxy는 두 개의 공분산이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구할 수가 있다. 방금 한 얘기 설명이 나와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들의 분포를 잠깐 살펴보면 절편에 대한 분포의 기대값은 그냥 절편 그대로고 분산은 0이에요.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베타 1은 핵의 개수에 대한 기대값은 핵의 개수가 나오고요. 요게 되게 중요하게 의미로 나와요, 요거. 그래서 요게 지금 일단 베어리언스 베타 1.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차죠, 오차. 오차. 결국 이게 오차로 쓰일 건데 요게 보통 시그마 제곱인데 요거는 SXX로 다시 나눠줘야 돼요. 요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설명 변수의 편차의 합이었는데 요거는 뒤에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조금 넘어가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거.